대한민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직장을 잃어 구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달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사정이 지속적으로 나빠진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8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7.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늘어난 것을 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자리 여건 악화가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2월부터 일자리 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구조조정이라든가 경기 악화로 인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율은 최근 수개월 동안 3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동하는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9만 4천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8% 늘었습니다.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과 공공행정은 물론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1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명 늘면서 4개월 연속 30만 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정부가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와 AI, 수소경제를 선정했습니다. 국가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내년에만 1조 5천억 원, 5년간 9에서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와 AI, 그리고 수소경제. 정부가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선정한 3대 전략 투자 분야입니다. 민간의 폭발적인 혁신 에너지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3대 분야에 내년에만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 9에서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고 공유경제 기반 구축에도 나섭니다. 수소경제를 위해선 수소차 충전 인프라와 함께 저장 운송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핵심 인력 10,000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은 결국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가 심리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 세계는 전기차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수소차라는 벤처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현대기아차가 혁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재벌이 혁신할 때는 정부가 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칫 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에 8대 선도 사업에 바이오 헬스를 새로 추가했는데 삼성이 정부에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2016년까지 3년간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니 세계 교역 부진이나 중국의 견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투자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서비스와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수출이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대에서 정체한 뒤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기준 대중국 상품 수출은 2013년보다 14.7% 감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간재, 즉 반도체 같은 부품이나 소재 수출의 감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업 투자가 줄면서 중간재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2009년 13%에 달하던 중국의 저축률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줄곧 떨어졌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쌓인 과잉 투자에
저축률까지 줄면서 제조업 투자가 줄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감소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한국산 중간재 선호가 줄어든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한국산 부품과 소재를 중국이 가공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공급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재 및 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수출이 약화되고 그 결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득 증가와 함께 가공무역 위주의 체제에서 탈피를 선언한 중국의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와 고급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원유가 인상에 따라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오는 16일부터 우유 가격을 3.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우유 가격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우유업계는 물론 발효유, 커피 등에까지 도미노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16일부터 서울우유의 우유 제품 가격이 3.6% 인상됩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흰우유 1리터 가격이 2,480원에서 2,570원으로 90원 뛰는 겁니다. 우유 가격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서울우유 측은 이번 달부터 원유 가격이 리터당 4원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에 원유가 연동제하면서 원유가 18원 인하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서울우유는 가격 인하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원가 부담이 좀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우유 업체들도 우유 가격 인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남양유업은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른 업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인상 시기를 재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당분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제품 가격이 오른다면 점유율도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려야 되긴 하는데 어떡하냐. 계속 그런 발언동동 돌고 있는 거죠. 사실. 과거에도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 가격뿐만 아니라 우유가 들어가는 유가공 제품과 빵,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우유 가격 인상으로 먹거리 물가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고자 농산물 수급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폭염의 채소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채소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5.1% 올랐습니다. 양배추가 한 주 사이 83.5% 뛰어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오이가 48.9%, 쪽파와 풋고추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생선류, 곡물 가공품, 정육, 난류 등의 가격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 측은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를 각 가정별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큰데요. 곽준영 기자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달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일제히 발송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이 지역 주민인 김옥란 씨는 예상은 했지만 이전보다 많이 나온 전기요금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찜통 더위에도 요금 폭탄이 두려워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지만 6월분에 비교해 약 13,000원, 33% 이상 늘어난 겁니다. 사용량으로 따지면 60kWh 정도를 더 썼습니다. 더 큰 걱정은 다음 달입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저희 많이 쓰지 않았는데 30%가 증가했거든요. 그럼 8월 달에는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거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쓰는 거는 몇 갑절을 썼는데 그까진 10,000원, 20,000원 깎아줘가지고는. 이처럼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누진제 완화로 지난달과 이번 달의 전기료가 2단계 기준 월 평균 10,000원가량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라는 기대치를 내놨지만 김 씨처럼 전기요금 상승률이 이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어촌 낙후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까지 이런 위험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시군구 288곳의 주민등록 통계를 살펴봤더니 89곳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 5년 전 조사 때보다 14곳이 늘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살에서 39살의 가입 여성 인구수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경북 의성이 소멸 위험이 가장 컸고 전남 고흥과 경북 군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였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주요 도시는 보통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산 중구,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강원도 철원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분류됐습니다. 지방 소멸이 더 이상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대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중에서 소멸 위험에 놓인 곳은 43.4%인 1,503곳으로 5년 전보다 274곳 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26만 2천 명이 유출됐는데 30대 이하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읍면동으로 유입되는 50대 인구는 6만 6천 명으로 귀농 인구가 농어촌 이탈 흐름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효정입니다. 어렸을 때 고무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전기가 흐르는 전도성 고무가 개발됐습니다. 독성 문제도 해결되고 쭉쭉 늘어나기까지 해서 몸 위에 입는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소매 위의 버튼을 한 번 누르자 손목의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손목에 옷처럼 입은 기기에서 전기로 열이 발생하는 건데 팔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무인데 보통 고무가 아닙니다. 은으로 된 줄 위에 금을 입히고 고무 성분을 더한 금은 나노복합체, 전기가 통하는 고무입니다. 이렇게 매우 소프트한 특성으로 이렇게 잘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피부에 붙였을 때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배도 넘게 쭉쭉 늘어나 몸 위에 입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좋고 금을 입힌 덕에 독성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생체 친화성이 높아 몸 안에 삽입하는 의료기기 개발에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심근경색,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된 치료 효과를. 실제 연구진은 심근경색이 있는 돼지 심장에 기기를 삽입해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온라인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금융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 종사자들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심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까지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금융직은 연봉도 높고 고용도 안정적인 편이라 취업 준비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선망하는 업이잖아요.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까지 초과하며 일을 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은 이르고 퇴근은 늦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조합원 18,036명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먼저 출근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지만 응답자의 34.1%는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한다고 답해서 3명당 1명은 일반적인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전 8시에서 8시 29분에 출근한다는 응답도 48.3%에 달해 82.4%가 통상적인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회사로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 영업시간은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물론 8시 이전에 나오는 건 다소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은행 업무 전에 출근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니 그렇다고 퇴근이 이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퇴근 시간은 6시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주 52시간제가 시작되며 이른바 칼퇴를 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금융노조 조합원의 60.1%는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한다는 응답도 18%에 달했습니다. 통상적인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이들은 1.4%에 불과했는데요. 오후 6시에서 6시 59분에 퇴근하는 경우도 38.5%였습니다. 네, 대부분이 퇴근 시간을 초과해서 야근을 한다는 거네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야근이 많은 건가요? 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본점과 영업점 간의 편차는 크지 않지만 대신 담당 업무별로 퇴근 시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별로는 기업 고객 대면 업무를 보는 부서가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원의 78.8%가 오후 7시 이후에 퇴근을 한다는 건데요. 기업 고객은 개인 고객보다 거래액이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은행 영업시간보다 동안 다른 업무보다 기업 고객을 응대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머지 업무는 은행 영업이 종료된 후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8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한다면 실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응답자 중 43.7%가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과로사 위험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응답도 7.4%였고 과거 근로기준법 상한인 주당 6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응답도 3.7%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70.2%가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연장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중 2명이나 1명은 매일 연장 근로를 한다고 응답해서 이 금융직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쪽에선 워라밸과 저녁 있는 삶을 외치는데 선망하는 직종 중 하나인 금융권에선 여전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실시됐는데 여전히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조합원들은 가장 큰 원인을 과다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꼽았습니다. 각각 47.8%와 22%가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점 인원 현황을 살펴보니 전체 응답자의 29.8%가 9명 이하인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과반이 넘는 69.3%가 적어도 2명 이상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해도 포괄 임금제로 인해 75%가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8.1%는 아예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동의 기본 원칙은 자기가 일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도 부족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니 너무도 불합리한 처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노조는 금융권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만 명가량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는 9월 총파업을 실시해 근무 환경 개선을 사측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선망하는 직종인 금융권에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 구성원 전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권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